우리가 이제 단원으로는 1단원이고요. 물질과 규칙성. 참, 니네 다 학교는 어디야? 인혁이는 내가 학교 한 번 거 알고. 넌 학교 어디니, 종윤이는? 경원중. 경원중. 지윤이는? 경원중? 여기 인재들이 딱 3명이 모였구만. 그지? 경원중 인재들, 반포중 인재들. 자, 그래서 1단원이고, 우리는 이제 화학결합. 과 주기율표라는 거. 뭐, 니네 이제 고등학생이라 치고, 그지?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원소, 원자에 대해서는 배웠지, 그지? 자, 참고로 원소는 뭐냐, 원소는. 원소는 뭐고, 원자는 뭐지? 우리 원자는 어떤 입자를 말할 때, 예를 들면 얘가 한 개니 두 개니 이렇게 개수를 셀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종류를 얘기할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쓰지, 그지? 그래서, 원소라는 거. 원소. 그래서 원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이루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원소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점점 많은 새로운 원소들을 계속 발견해 왔겠지? 그래서 이제 그 원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원소들이 가진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율이라고 하지. 그래서 원소들도 질량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게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놓고 원자량 순서들을 이렇게 놓고 얘네들의 성질을 이렇게 하나씩 연구를 해봤더니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반복돼서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을 했단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주기율이라고 하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주기율표라는 걸 배웠단 말이지. 그죠? 여기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라는 게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그 앞에 뭐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의 발견글에서 나오지.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더 같이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었어. 데베라이너. 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의 그걸 새쌍 원소설이라고 하거든. 자, 없는 건 좀 적어놔야 됩니다. 뭐 막 장황하게 쓰진 않을 테지만, 이 사람의 주장은 새쌍 원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원소들이 갖고 있는 성질 연구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꼭 세 쌍씩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야. 밑에 이제 주기율표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리튬이라는 원소, 나트륨이라는 원소, 칼륨이라는 원소가 성질이 또 비슷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꼭 세 쌍씩 이렇게 묶여서 나타나더라 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뭐 그냥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뉬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뉬렌즈라고도 하고 뭐 뉬렌즈라고도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마찬가지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쭉 놓고 성질들을 따지다 보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우리 8개 도레미파솔라시 도 8번째마다 도가 계속 나타나잖아.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부르거든, 이 뉬렌즈.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놓고 순으로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봤더니 8번째마다, 그지?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뉬렌즈의 옥타브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멘델레예프인 거야. 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 좀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기율이 나타나게끔, 주기율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규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잘 나타나게끔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인데, 그 주기율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멘델레예프인 거야, 멘델레예프.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주기율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에 64종류의 원소가 발견이 돼 있었대. 64종류. 그래서 멘델레예프도 이 앞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거든. 원자들을 그때까지 발견된 64종류의 원자들을 원자량 순을 쭉 놓고 성질들을 쭉 따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어. 이거 뭐 니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그지?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드는 거야. 근데 만들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량이 뭐 1부터라고 하면 1부터 뭐 64까지 순서대로 다 발견된 게 아니었단 말이지. 뭐 원자량이 1인 애가 있고, 뭐 원자량이 5인 애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나열할 때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은 그 칸을 비워둔 거야. 근데 성질이 같은 애들을 세로줄에 놓기로 했기 때문에 빈칸에 있는 그 원소, 해당되는 원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걔네들의 성질이 뭔지 예측을 해서 거기다 써놨단 말이야. 뭐 이름도 붙여놨어. 뭐 에카실리카, 뭐 에카규소, 뭐 이런 식으로 뭐 에카실리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쭉 붙여놨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를 발견하고 보니까 멘델레프가 해놨던 성질하고 실제로 같더라 이거지. 그 대표적인 게 저마늄이라는 거 하고 여기다 쓰면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된 원소들은 그냥 빈칸으로 두고 성질만 이러이러한 성질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놨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이 됐는데 발견되고 나서 그 성질을 따져보니까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거하고 거의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뭐 주기율표 시초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네 셋들 있잖아. 지금 여기서 적은 뭐 데베라이너, 뮬렌즈,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 그 원소들의 성질을 원자량 순으로 연구를 한 거야. 이 셋 다.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놓고 그 원소들의 성질을 쭉 따져본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는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라는 사람의 주기율표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의 주기율표. 자,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원자량 순으로 나열해서 이 사람도 성질이 비슷한 거 같은 세로 지금 해봤더니만 좀 안 맞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량 순서하고 그 성질이 안 맞는 애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은 이 사람이 특히 이제 그거야. 원자에다가 X선을 쏜 거야. X선을 쏴가지고 니네가 알고 있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라고 하는 게 원자마다 다르게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번호를 매겼거든. 뭐 니네 알고 있겠지만 이 원자 번호라는 거는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야. 그래서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숫자를 셀 수 있게 되면서 그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원자 번호를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원자 번호 순서대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더니만 아까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을 때 맞지 않는 원소도 딱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멘델레예프하고 비슷하게 같은 세로줄에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오게끔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는 좀 이따 전자 껍질이라고 해. 그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당시에 이제 뭐 보호라는 사람에 따라서 위에 이제 그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 껍질이라는 데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 전자들이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은 같은 가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같은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가로줄은 주기라고 불러, 주기.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족으로는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로줄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가로줄이 7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7주기는 아직 미완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니네 이제 밑에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율표나 표가 있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족, 2족 뭐 이런 식으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해서 뭐 18족 이렇게 세로줄은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로줄은 여기 주기라고 하는데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뭐 4주기 이런 식으로 7주기까지 있단 말이지. 자, 원자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지게끔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 커지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큰 원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갈수록 또 원자번호가 큰 거지. 그래서 아마 니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어떻게 해라? 외우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고1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원소들은 니네가 원소기호까지 같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해당되는 원소들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니네 원자번호는 어떻게 쓰는지 알지? 그지? 우리가 원소기호는 알잖아. 그지? 예를 들어 수소다 그럼 원소기호 이렇게 쓰고, 원자번호는 요 왼쪽 아래에다가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 써주게 되지? 그래서 자, 1번은 수소잖아.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요 세로줄이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라 그랬잖아. 원자번호 2번은 요쪽에 있는 애들하고 성질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선생님 일단 원자번호 순서대로 20번까지 써볼게.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여기 딱 10번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여기가 18번. 그 다음에 19번이 칼륨, 칼슘. 그러니까 딱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주기율표에 써보면은 주기는 4주기까지만 너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여기 지금 점점점 돼 있잖아. 족으로 3족부터 12족까지가 원래 여기 칸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없는 거야.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딱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 물론 이제 여기서 얘는 좀 다르지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성질이 비슷한 거.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우리가 뭐 동족원소라고도 얘기하거든. 동족원소.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이 이제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족과 주기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주기율표 나와 있죠. 그럼 봐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어. 그지? 같은 세로줄.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화학적 성질이야.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니네 고1 때 내신을 보잖아. 어떤 거에서 틀리면 이런 말장난에 틀려요.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야. 물리적 성질은 뭐가 있을까?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도 있거든. 뭐 예를 들자면 녹는 점, 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성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 건 다 달라. 같은 세로줄이어도. 그러나 화학적 성질. 그럼 왜 비슷하냐 이거지. 왜? 응? 왜 비슷하냐?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은, 그죠? 저기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라는 게 이제 같다 그랬죠. 요걸 설명하려면 얘를 또 먼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 그 원자 번호가 아까 뭐랑 같다 그랬지?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같거든? 근데 어떤 원자든지 간에 우리 알다시피 양성자는 어떤 플러스 정비를 띠는 애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원자 핵이 있어. 그럼 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중성자가 뭐 이렇게 2-3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이 덩어리가 원자 핵인 거거든? 그러면 이 원자는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를 우리가 보통 플러스 1만큼의 전기를 띈다고 치면은 얘는 플러스 3만큼의 전기를 띠는 거야, 이 덩어리는. 중성자라는 전기를 안 띠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그래서 원자 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라는 애를 갖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을 띠는 애니까 전자 하나도 얘가 플러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띠거든.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3개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해진 궤도가 있다 이거 이렇게. 정해진 궤도에 전자가 들어있어서 거기서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리튬이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3번이 걔가 이제 원자핵소 양성자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하고 걔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양성자가 3개니까 전자도 3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 원자핵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칠게. 여기 양성자, 중성자 합은 그냥 이렇게 있어. 얘가 플러스 3을 띠면 전자가 3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보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라는 사람에 따르면 또 이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껍질마다 들어있는 전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어.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요 껍질 수가 결국 요 주기란 말이야. 주기란 말이야. 그럼 봐. 그 다음 껍질에도 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껍질 4개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제외하고는 다 8개까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리튬은 전자가 몇 개? 3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3개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요 안쪽 껍질부터 그러니까 니네가 전자 3개를 갖다가 채운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맨 안쪽 껍질 일단 2개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얘는 3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2개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실제로 리튬은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리튬 같은 경우에 봐봐. 전자를 총 3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그 2주기인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4번 베릴륨이라는 이렇게 써보면 자, 얘는 양성자가 4개 있는 애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마찬가지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 4개를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쪽 껍질부터 집어넣는데 안쪽 껍질은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남은 두 개는 또 두 번째 껍질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랑 얘랑 봐봐. 어때? 얘는 전자가 3개고 얘가 전자가 4개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똑같이 2개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쭉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중에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얘는 몇 개야? 전자는 3개를 가지고 있지만 제일 바깥쪽 껍질인 전자가 하나가 있지? 얘도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은 2개지만 그 들어있는 껍질 중에 제일 바깥쪽에는 전자가 몇 개? 2개가 들어있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수 이렇게 얘기해. 최외곽 전자. 알겠니? 원자가 전자 또는 뭐라고 한다고? 최외곽 전자. 자, 그러면 봐봐. 리튬이란 애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겁니다. 또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거야. 베릴륨이란 애는 얘는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 거야? 전체 전자는 4개지만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는 2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이 이것을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 나트륨. 자, 원자 번호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9, 10, 11번이거든. 그럼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가 11개인 거야? 그럼 얘 전자 11개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자, 여기다 주변에 껍질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11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제일 안쪽에 2개를 집어넣어. 그지? 그럼 아직도 9개가 남았지?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두 번째 껍질 8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 그럼 여기 이제 8개 일단 집어넣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어. 응? 그럼 아직도 하나가 남지? 그럼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 다음 껍질 집어넣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애는 어쨌든 총 11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몇 개? 3개지. 그러니까 3죽인 거야. 자, 그런데 나트륨도 그 11개 중에서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애는 몇 개? 1개지. 그럼 얘도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가 1개고 얘도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가 1개인 거지. 자, 얘네 같은 세로줄이잖아. 즉, 이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얘기한 뭐가 같은 거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바로 뭐가 같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그렇다. 즉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같으면 그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알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교재를 만들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 페이지 번호를 안 넣어놔가지고 좀 미안한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일단 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성질이 비슷한지,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 알겠니?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요 조그만 주기율표를 저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조, 그지?
자, 원자 번호. 이거, 그러니까 니네 이게 딱 빈 주기율표 좀 니네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 앞에 전체 주기율표 나와 있으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18번, 19번, 20번 이렇게. 자, 아까 여기 점점점 찍어놓긴 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는 없습니다. 요 칸에 해당되는 원소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4주기부터는 원소들이 있는데 안 써놓은 겁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쓴 거야.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 이렇게 주기율표가 전체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뭐 크게 뭐 세 종류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됐을 때. 금속과 비금속. 자,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면은 자, 얘네들. 지금 선생님이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이 비금속 원소인 거예요. 알겠니?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 있지. 얘네들이 다 금속 원소. 그러면 지금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적어놨기 때문에 자, 비금속 원소가 더 많아 보이지, 그 수가. 근데 여기 지금 쓰지 않은 5주기, 6주기, 7주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다 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전체를 봤을 때 금속 원소가 일단 비금속보다 훨씬 많다, 그 수가. 알겠니?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주기율표가 뭐 7주기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가 다 금속 원소야. 그래서 일단 위치상, 주기율표에서 위치상 대체로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 왼쪽, 이렇게 아래쪽으로 다 모여 있죠. 그지? 그 앞장을 일단 봐봐. 아니, 거기 뭐 이렇게 표시해놨네, 그지? 조그만 뭐 주기율표 모양으로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 보면은 주기율표 상에서 얘네 금속 원소들은 주로 왼쪽 아래편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수소 포함해갖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몰려있는 애들이 대체로 비금속 원소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상에서 얘는 오른쪽 위편에 주로 모여있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원소, 물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게 표시 안 한 애들이 있지. 요건 이제 좀 이따 따로 얘기할 건데. 그럼 얘네들이 상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원소 기호를 써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애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 이거죠. 우리가 금속 생각하면 뭐야? 고체야, 액체겠죠. 대부분 고체지, 고체. 그지?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그게 순수한 금속이든 아니면 다른 원자랑 결합하고 있든지 간에 상온에서 다 고체입니다. 대부분 고체 상태야. 그게 순수한 원소가 모여서 그냥 어떤 고체일 수도 있고 그 원소가 다른 원소랑 결합해서 고체일 수도 있을지언정 고체입니다. 단 여기에 선생님이 대부분이라고 해놨으니까 뭐야? 고체가 아닌 애도 있다는 얘기지. 딱 하나 있습니다. 니네 잘 알고 있는 거야. 혹시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얼려갖고 깨부셨단 말이야. 그 미래에서 온 로봇을, 악당 로봇을. 근데 그게 용광로에 있는 열기에서 녹아, 수은이지, 수은. 단, 수은이라는 금속은 원소교 HG인데,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는 애인 거지? 얘만 유일하게 액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비금속 원소들 있지, 얘네들. 자, 얘네들도 여기 이제 원소 기호가 써져 있는 것 뿐이지, 뭐 얘가
얘네끼리 결합해서 뭐 고체일 수, 뭐 이런 식으로. 상온에서 얘네들은 대부분 고체이거나 혹은 기체야. 비금속 원소들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플로르라는 원소는 플로르끼리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고요. 그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거든. 얘도 기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이오딘이라는 또 고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18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은 다 기체고.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야. 근데 얘도 딱 하나 누구야? 단 브로민이라고 하는 비금속 원소가 있어. 자, 그 위치상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20번 넘어가니까 안 썼는데 플로르 염소 밑에 브로민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거든. 얘만 유일하게 또 액체 상태입니다. 알겠어? 브로민은 또 액체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얘네가 이제 고체인 경우에, 그지? 고체인 경우에 금속도 고체고 만약에 비금속도 고체 상태인 애들이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전기를 흘려주는 거지. 전기 전도성. 우리 알다시피 금속은 어때? 예를 들어 이런 전선, 이런 거 만든 전선 다 금속일 거 아니야. 근데 알겠지만 금속은 어때? 전기가 잘 통하거든. 나중에 아마 선생님 뒤에 화학결합 가면 얘기할 텐데 순수한 고체 금속은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안에 자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 금속들은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 잘 통합니다. 열이나 전기 아주 잘 통합니다.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뭐 설사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전기나 열을 잘 통하지 않아. 단 예외가 하나 있지. 예외. 누가 있냐면은 얘 봐봐. 탄소라는 애는 니네 지금 손에 다 들고 있는겨. 연필심, 샤프심에 쓰이는 게 뭐지? 흑연이라고 하는 애거든. 흑연이라고 하는 애는 탄소라는 비금속으로 돼 있거든. 근데 흑연은 전기가 잘 통해.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서 흑연이란 애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고체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열도 잘 안 통하고요. 흑연만 좀 예외인 거예요. 흑연만. 알겠니? 흑연만 좀 예외야. 그 다음에 자, 만약에 걔네 또 고체인 경우에 내가 힘을 가하면, 외력을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지금 금속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금속 재질이거든. 여기 금속 재질. 그럼 내가 망치가 얘를 때리면 어떻게 되니? 가루처럼 부스러지진 않지. 대부분의 금속이 뭐 휘어지거나 뭐 펴지거나, 그지? 그런 특징이 있어. 힘을 가하더라도 고체 금속의 경우에는 얘가 얇게 펴지거나 혹은 실처럼 뭐 아주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만 실처럼 가늘게 만들 수도 있지. 실처럼 가늘게 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뭐 예를 들어 반지를 만들거나 귀걸이 만들 때 이렇게 금속을 휘어지게 만들잖아. 그지? 실처럼 만들잖아. 그것도 엮어서 막 이렇게 이쁜 모양을 체인 같은 거 만들고 그러잖아. 바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비금속 원소는 설사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니네 흑연 생각해보자. 아까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고체라 그랬잖아. 니네 흑연이 연필심, 샤프심으로 사용된 이유가 힘을 가면 그게 부스러지면서 종이에 묻어나니까 내가 글씨가 써지는 거거든. 근데 비금속은 그냥 쉽게 부스러져 버려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 버리는 특징이 있어. 외부에서 힘을 외력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다는 뜻이거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져. 자,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경우에 따라서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해서 이온이 될 수 있어. 니네 이온 배웠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텐데.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전자를 잘 잃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자를 잃어.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 돼요.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대체로 전자를 얻어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비금속인데 얘는 전자를 잃기는 하거든. 근데 어쨌든 대체로 전자를 잘 얻어 얘는. 그래서 이온이 된다면 주로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런 원소들을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눠볼 수 있고요. 걔네들의 특징은 대체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너희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외우면 되니까 여기 1족하고 2족하고 13족에 얘네들이 해당되는 금속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비금속 좀 잘 기억하면 돼. 알겠죠? 비금속은 나머지. 특히 이제 여기 15, 16, 17쪽에 있는 애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시 안 했던 애 있지 얘네들. 붕소라든지 규소라든지 뭐 그 밑에 보면 저마늄 이런 애들이 있어. 요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준금속이라고 불러. 준금속.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절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절반 정도. 응? 절반 정도.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반도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야. 근데 이거 SI가 뭐야? 우리말로는 규소지만 영어로 실리콘이야.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데 많이 또 이용되는 애들이 중금속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같은 세로진 애들 성질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자, 지금 보면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금속이니까 어때? 이거 같은 세로줄이지만 여기서 수소를 뺀 나머지 애들이 성질이 비슷해요. 요건 좀 예외입니다. 그지? 그래서 잘 봐. 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수소를 제외한 거야. 특히 1쪽의 경우에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 이렇게 얘기해.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니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얘는 안 나오긴 하는데 요 이쪽도 얘네끼리 또 성질이 비슷할 거 아니야. 요거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알칼리 토금속 뭐 이렇게 불러. 알칼리 토금속. 참고로 얘랑은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는 애들하고 알칼리 토금속이라 부르는 애들은 성질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15족에 있는 애들끼리 성질 비슷하고 16쪽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 요거 17쪽에 있는 애들끼리 또 성질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17쪽은 이거 봐봐. 여기 이제 4주기면 밑에 5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까지 같이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아이오딘이라는 애가 있거든. 그 얘네들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불러.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여기 18쪽 있지 얘네들. 뭐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뭐 이렇게, 뭐 제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그래서 이제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알칼리 금속에 해당되는 애들은 어떤 성질이 있고, 뭐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